네, 여야 대선 후보들의 행보 그리고 각 캠프의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현근택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별 사면 얘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을 했는데요. 특별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전날쯤 되면 사실 특별 사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깜짝 특사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이 고려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다 그러면 당에서 제안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청와대 실무자들도 알게 되고 기자들도 알게 되고 그럼 뭐 법무부에서 심의하다 보면 또 법무부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면에 포함되겠구나 되는데 이번에 사실 보도가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아침 나왔을 때 포함됐다? 또 아니다. 이런 얘기 있어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보다 했다가 나중에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결국 발표한 걸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전에 당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협의하기보다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구속된 거는 임기 시작 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구속이 됐었는데 그래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지금 뭐 내일이 어쨌든 성탄절이고 그다음 연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본인 임기 내에 어쨌든 해결하겠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리는 얘기 보면 이제 건강이 매우 안 좋다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 허리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은데 저는 뭐 치과 치료받도 있지만 정신과 치료받는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상황이 어찌 보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또 병원에 있고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병원에 있었던 걸 보면 저는 뭐 정치적인 목적 이런 거보다는 건강상 고려가 굉장히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심경이 조금은 더 복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점, 네.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의 이 수사를 담당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낼지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좀 분위기는 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네, 오늘 11시에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늦었지만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건넸고요.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진행된 사면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통령에 대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던 점 때문에 서둘러 사면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올 초에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당시 중요한 상황 속에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를 꺼낸 바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여론들을 좀 추이를 지켜보는 과정에 결국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들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고령의 전직 대통령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반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나뉘어 있었던 이 정치적 갈등의 국면들을 좀 딛고 국민 통합의 과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고령으로 치게 되면 나이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고 또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사면을 만약 단행하게 된다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 결정처럼 이 전 대통령이 사면 결정에서 빠졌던 부분들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다양한 해석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모쪼록 지냈던 과거를 좀 딛고 미래를 향하는 과정이라면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통합의 길에 조금 더 힘을 보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특별사면이 이제 대선을 75일 앞두고 이 전격적으로 단행이 된 만큼 향후 정치적 논란도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 대선 후보들은 당장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사면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거를 아마 정치적인 유불리로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르죠. 왜냐면 국민들 여론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쨌든 개인적인 뭐 비리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관을 세워서 최순실 씨가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개인 비리 문제가 크거든요.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국민 여론도 좀 다른 것 같고 당장 이거를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많은 비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가지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물론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게 갈라치기 아니냐 비판도 좀 나오고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아 이게 중도라든지 아니면 보수 진영에 대한 소구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내 해결을 할 거다. 시기만 문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보통 성탄절이나 아니면 뭐 석가탄신일이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아니면 8.15 광복 때나 시기적으로 보면 임기 말에 하는 게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거라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일정이나 이런 게 고려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현근택 대변인께서도 정치적인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다들 못을 받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정말 정점을 향해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하게 될까 혹은 누구에게 좀 더 불리하게 될까 이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해도 당장 오늘 특별사면 발표가 나고 나서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조금 저도 잘 모르겠어서 두 분께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래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병희 네. 대변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대변인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두고 정적인 유불리를 따지거나 계산하는 순간 오히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정치적 유불리를 만약에 지켜놓고 보게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당장 가장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정의당에서도 유감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예. 민주당 내에 있는 또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들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불편한 속내를 얘기하고 오늘 오전엔 이재명 후보가 아침 라디오에 나왔던 모습을 보는데 이 사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을 아끼는 모습들이 네. 보여졌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민주당 내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일각의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통해서 보수가 다시 좀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난 2020년 총선을 지켜보면 비슷한 논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사면이 전격적으로 단행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과 이 통합을 이뤄내는 미래통합당의 과정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제기됐었는데 실제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이 분열되지 않도록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현재 이어지고 있는 선거 국면이나 현실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결국 국민 통합을 위한 과거의 역사를 좀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바램들을 이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소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두 분께서 네.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대단히 정제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좀 더 깊이 담겨 있는 함의까지 지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네. 의미입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반성과 사과가 없는데 어떻게 사면할 수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전제가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된다. 그게 전제였거든요. 그러면서 반대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또 사면권을 행사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안 된다. 반대한다. 이것도 안 맞거든요. 지금 여당의 후보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저는 아마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죄, 사과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어쩌 법적 절차가 이렇게 끝났지만 국민들이 역사의 법정이라는 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한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반대해 왔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뭐 환영한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이고 지금 저는 뭐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정치적인 유불리를 자꾸 얘기하게 되면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럼 되게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서 지난번 총선 때도 마지막에 메시지를 냈어요. 야당 중심으로 단결해라.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에 힘을 합쳐야 된다. 그렇게 나오면 사실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쪽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저희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그동안 반대해 왔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사면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면에 대해서 뭐 반대할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저는 뭐 정치적으로 꼭 저희 민주당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윤석열 후보도 역시나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서 좀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내놓는 그 발언들에 대한 의미 또 함의도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검으로 활동했던 모습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수사팀장으로서 또 법과 원칙, 절차에 맞춰서 수사를 진행했던 과정들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고 헌재가 최종적으로 탄핵에 대한 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결정에 대한 내용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죠.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전직 대통령이 가졌던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국민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무거운 법정형이 선고되고 역대 어느 대통령들과 비교하더라도 대통령직을 지냈던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을 구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사면 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2017년 전직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바라봤던 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가 가져야 되는 법적, 도덕적 기준의 잣대가 이 정도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상징했고요.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법정 구속, 사면이 일단하게 됐지만 이제 여기서 남겨진 사회적 의미를 담아서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기준과 잣대가 얼만큼 엄정하게 적용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함의를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민 대변인께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윤석열 후보와 어떤 식으로든 좀 교감을 하면서 이런 입을 열 것이다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은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게 조금 시기상조다 생각이 되는 게요. 거듭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계속 따라 나오는 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곡동 사저마저도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막상 12월 30일 최종 사면을 통한 석방이 되더라도 어디로 박 전 대통령이 거처를 정하는지까지도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의 정치적인 입장과 같이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이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향후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까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쯤에서 차기 대선에 대한 인식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MBS 지표고요. 정권 심판론과 정권 유지론이 처음으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42%. 그동안 굉장히 견고하다고 봤던 정권 심판론이 좀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준 많은 정권 심판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의미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11월 5일 후보 선출이 되고 나서 있었던 기간 동안 국민께 원하는 기대치만큼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렸던 것은 아닌가 많은 반성의 시간들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간 마음을 좀 유보하고 계신 중도층들의 민심들이 두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잠깐 고민의 시간들을 갖고 있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 기간 동안이 충분히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나아지게 만들지 못했고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던 일들을 바꿔나가고 싶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국민들이 가슴 뛰게 만드는 그 비전과 정책, 미래를 논할 때가 됐는데 각종 네거티브 공방에 휩싸였던 문제들이 이런 국민들의 마음들을 좀 어루만지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 76일 정도 남은 앞으로의 기간 동안 오직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 비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국면들을 다잡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선대위 최근에 여러 일들도 있었고요. 많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그래도 좋은 일들이 최근에 많이 있고 그렇죠. 지금 나와 보여드린 그런 여론조사의 지표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들을 내부적으로는 또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가장 안 좋게 보는 이 여론조사 수치가 정권 교체 여론입니다. 정당 지지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후보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항상 정권 교체 여론이 격차가 한 10%, 15% 이렇게 났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줄일 건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50대 중반 이상, 50% 이상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후보가 40% 이상 넘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권 교체 여론이 50%, 55% 되는데 후보 지지율이 45%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물론 저희들이 뭐 잘한 면도 있습니다만 아마 윤석열 후보가 너무 정권 교체 여론만, 그러니까 정권 교체만 외치고 사실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비전, 정책, 정권이 바꿨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선거 과정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 어쨌든 설화가 남기고 부인에 대한 것도 제대로 해명이 안 되고 선대위도 이런 모습이고 그러면 사실은 나라나 국가 운영은 이거보다 한 100배는 더 크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실제로 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지만 정권이 교체됐을 때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아마 의문들을 좀 갖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 지표가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는데 그래도 동률은 굉장히 다행이라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완전히 이제 역전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몇 개는 간혹 앞서는 게 있지만 그래도 더 밑에 있고 후보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이제 뭐 골드크로스는 이뤘다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이 정권 교체 여론을 그래도 좀 40% 중반 이하로 그다음에 정권 유지 비율을 그보다 가능하면 좀 높게 가져가려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못했던 거, 왜 이 여론이 높은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서울에서의 부동산 문제 해결, 이런 수치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사실 낮거든요. 서울에서는 당연히 부동산 문제가 나올 것이고 정치 개혁 문제가 나올 것이고 내로남불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준비해서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번 대선을 보면 후보자들 그리고 선대위에 의도하지 않은 뭐 사소한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들이 민심에 굉장히 빠르게 흡수되고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론 뭐 이 수치도 크게 출렁이고 후보들의 지지율도 매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선대위에서는 굉장히 여간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 민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또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민심 앞에 오만하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그 정권 혹은 정치권 전체를 심판할 수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정권 심판에 관한 여론들이 다소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만 국정 안정에 또 큰 힘을 싣게 되는 여론조사 수치가 높게 올라가지 않은 모습을 네.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중도층의 마음이 다소 일단은 좀 유보적인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최근 한 3, 4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코로나에 대한 급격한 확산으로 국민의 삶,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조치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정치권이 말 그대로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 희망을 주지 못하고 네거티브 공방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만약 보여줬을 때는 여야 모두 공이 국민의 심판의 대상대 위에 올라온 건 아닌가 싶어서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야당의 입장에서 앞으로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 면에서 현 시점에서만 보면 분위기가 조금은 더 나은 이재명 후보이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마냥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여전히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누군지 제가 전화번호부에 입력은 돼 있는데 왜냐면 그때 통화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연결이 안 됩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직원이라는 사실 그거야 뭐 명백한 팩트인데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네, 이 후보가 지난 21일 인터뷰에서 이 숨진 관계자와 관련해서
잘 몰랐다 이런 발언을 하자 예전에 두 사람이 동행했던 호주 출장 사진이 이제 잇따라 공개가 됐고 오늘 인터뷰에서 나는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의혹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대장동 의혹 관계자들을 몰랐다, 그 관계를 몰랐다라고 부정하는 게 과연 이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근데 실제로 몰랐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았다 그랬거든요. 19년에 나중에 재판하면서는 알았다. 나중에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핵심적인 게 여행 가서 사진 찍었는데 뭐 10일 이상 여행 갔고 그다음에 11명이 가는데 모를 수 있느냐 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지금 사진도 사실 아침에 방송에서 제 얘기하니까 좀 문제되던데 이 사진은 제가 보기에 전체를 공개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사진 보시면 좌우에 흐리게 해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딴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사진은 공개할 때면 차라리 그냥 다 공개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거를 뭐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진 정신을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지금 11명이 갔는데요. 실제로 9명은 시청 공무원이고 2명만 산하기관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굽니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거기 가서 시청의 비서실이라든지 아니면 수행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뭐 당연히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렇지만 산하기관 사람들을 내가 만약 알았다면 알았다고 했겠죠. 굳이 뭐 몰랐다고 해서 이득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분이 뭐 무슨 지금 자꾸 이거를 대장동에 예를 들어서 그걸 이렇게 차단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분은 사실은 사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실무자거든요. 실무자가 직접 가진 않거든요. 지금 사장이나 사장 대행이 있던 사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마치 뭐 대장동에 대한 꼬리 자르기 위해서 뭐 아는 걸 모른다고 했다. 저는 좀 과한 해석이라 보고 있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유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다녀왔는데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을 얘기하면서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김문기 처장의 죽음 바로 직전 한 11일 전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르게 되는데 결국 다 대장동 문제에 연루돼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사 중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시장이 최고 책임자로 있었던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윗선에 대한 규명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책임자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는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올 때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애써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만 하더라도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를 지켜보셨던 국민들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지점들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나오지 않도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여전히 특검에 대해서도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집권당의 행태를 보면 어물쩡 3월 9일 선거 때까지만 면피하고 지나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큽니다. 저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요. 사실은 이 두 분이 저도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도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요. 왜 이유가 어떤 것인가. 마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윗선을 불라고 했는데 못 불게 돼서 압박이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배우가 있는데. 근데 우리 다른 이 사건 대장동 관련되신 분들도 볼게 알겠지만 자기 녹취록한 거 유래한 거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된 분도 있잖아요. 실제로 유한기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비리, 뇌물 문제가 됐던 것이고 지금 이분 김문기 처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사에서 고발하려고 그랬다. 왜냐하면 정민용 변호사한테 보여준 것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사실은 대장동과 관련 없는 사건들이에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봄통이 있는데 그걸 자꾸 안 부니까 별건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의 수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 보고 저희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돈을 쫓아가라 말을 쫓지 말고 사실은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느냐 말았느냐는 거는 얘기예요. 말이고 문서고 초과이익 삭제했다고 돈 주고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럼 실제로 돈이라는 거는 분명한 대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돈을 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쫓아가야 되는데 말을 쫓아갔다, 녹취록 쫓아갔다. 그리고 뭔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비리를 수사하는 것에 되는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 되게 안타깝다. 차라리 돈 주고 받은 사람들을 빨리 수사하는 게 저는 정답이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타까움, 애통함을 호소하고 있는 건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 주장이 아니라 유족의
정말 가슴 저미는 목소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건 문제가 제기되고 여기에 대해서 윗선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건에 관련돼서 수천억대 천문학적인 부정부패 비리들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유동규 전 본부장 몇몇 구속되고 난 다음 그 사건의 진실이 안 밝혀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에 통화했다고 하는 정진상 이재명 후보와 가장 가깝다고 있는 부실장 같은 경우가 정말 제대로 조사조차 받았던 것인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목숨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갖게 되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선거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예.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반드시 응답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꾸 뭐가 있는데 안 밝히는 것처럼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이분들이 수사받을 때 가장 유리한 건 뭐냐면 위에서 압력을 받았거나 이거 지시를 받았으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당연히 기소를 하지 않거나 불기소를 하거나 봐줍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마치 이제 국민에서 계속 이재명 지금 후보가 배우고 위에서 다 시킨 건데 그걸 많이 못 불게 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합니다. 얘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뭐 엄청 앞서가가지고 당장 될 것처럼 한 것도 아니고요. 그 전에 수사받을 때는 지지율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보다 굉장히 뒤질 때였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말씀처럼 배우가 있고 이거를 뭐 못하게 막고 있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억측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 살펴볼 텐데요. 관련 싱크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에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의 역할은 사실은 총괄 선대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한 역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원래 예. 그리고 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홍보 본부를 이제 맡았었죠. 그랬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방향 설정해 놓은 거에 따라서 네.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 두 파트가 계속 잘 돌아가도록 예. 그 후보 그러니까 당 대표 구상대로 잘 돌아가도록 좀 챙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선대위 내부 문제 결국은 윤 핵관의 실체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해왔는지에 대한 인식차는 점점 도드라지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또 언론을 통한 공중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소통 의지가 서로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병미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내부의 문제를 이렇게 밖에서 말씀드리는 것조차 송구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일단 선거대책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곳저곳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 큰 항공모함 같은 선대위지만 여기에 기동 헬기를 띄워서 네.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역할 조정 그리고 선대위를 이끌어 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선대위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한 사람 정말 빠짐없이 모두가 다 정권 교체를 해서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임태희 총괄 상황 본부장이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지켜보시는 것처럼 임태희 총괄 상황 본부장과 그동안 선대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권성동 본부장을 비롯해서 이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까지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불과 이번 주에 많은 부분들이 점검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연말 크리스마스 상황들을 거치면서 많은 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국민들께 이렇게 정권 교체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많은 변화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 내부적인 변화의 과정, 이것이 새롭게 인선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체질 자체를 좀 바꾸려는 그런 시도들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사람에 관한 측면에서는 그동안 우리 당에 보기 힘들었던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과거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인사도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가 김한길 전 대표가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 국민의힘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인사들까지도 선대위 여러 곳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조율하고 국민들께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선거를 끌고 가는 일인데 그동안 그 조율과 조화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비판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도 특히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들이 많았는데요. 조금 전 윤석열 후보가 2시 행사를 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도 바로 정책에 관련된 메시지를 쏟아내는 일들이 조금씩 변화의 과정들이 지켜가고 있는데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2월 말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정책들을 국민 앞에 내어놓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제 조금 더 사람에 대한 모습보다 정책과 비전,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 조금씩 선거대책위원회의 방향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예. 현재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솔직히 반사 이익을 어느 정도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른바 이 자중 질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과연 어떻게 봉합을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시점에 대해서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뭐 방송하면서 만나보면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윤핵관 제거하라는 거니까 두 분 있잖아요. 권선동, 장제원. 그러니까 단순히 직책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후보와 뭐 소통을 하면서 어떤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잘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상황실 말고 이제 6본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보통 민주당도 이제 좀 멤버드다 이러니까 슬림하게 만들었거든요. 본부도 줄이고 15개, 6개 줄이고 이랬는데 6본부를 해체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한지붕 세 가족 아니냐. 홍준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핵관 있고 그다음에 김한길 대표 있고 김종인 대표 있고 세 가족이 따로 논다 얘기했으면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합칠 건지 하나로 어쨌든 지휘책을 만들 건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다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김종인 총괄본부장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역할 분담이다 그러면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대체적으로 아마 생각은 비슷할 거예요. 아마 지금 김정민 대변인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제가 보기에 약간 안 되는 분위기 아닌가.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두렵죠.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이 한지붕 세 가족이 진짜로 한 가족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윤핵관의 사람 다 물러나면은 정말 변했고 국민들도 아마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선대위가 어떻게 개편될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사실상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선대위 내홍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열 후보의 실언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선대위 발대식에서 이제 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들어갔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당원들 앞에서 한 거라서 당원들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었다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실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선대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요? 전체적인 맥락을 좀 바라보면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일단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나왔던 국민의힘 입당 과정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 달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기 전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 또 바깥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다수 분분하게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권 교체에 분연하게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애당초 정권 교체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입당에 대한 선택지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 내용을 설명드렸던 것이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 과정에 국민의힘을 선택했고 국민의힘에 미처 담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과 더 함께 나가기 위해서 혁신과 쇄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조금 전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작은 발언에 대한 표현들이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더 분명하고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메시지들에 대한 정치적 발언들보다도 계속 설명드립니다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실제 삶에 대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내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지에 대한 후보의 비전과 철학들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직 국민 삶과 민생에 대해서 더 많은 초점을 갖고 정책에 집중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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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